오늘 토론을 하면서 그 토론자분들을 과학기술자문위에서 고르셨는데요. 되게 고수분들을 고르셨습니다. 일단 우리 이제 한국 과학사에 있어가지고 최고봉이라 볼 수 있는 우리 김근배 교수님이 바로 옆자리에 계시고, 또 과학 정책이라든가 이런 통계 분야에 있어서 아주 고수인 또 이 권기석 교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 김소영 교수님은 카이스트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국제처장을 맡고 계신데 전반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고 계시면서 특히 과학 정책적으로도 또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있어서 한국 과학 기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민하신 분들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은 홍성주 박사님이 발제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사전에 한번 회의를 했었는데요. 이 자문회에서 주문이 좀 까다로웠어요. 저희 보고 서로 이 지금까지의 토론 방식하고는 좀 달리 해달래요.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발제하고 그다음에 패널들이 얘기하고 그걸로 땡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서로 의견들을 좀 주고 받아가면서 뭔가 여기에서 어떤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염두에 두시고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럼의 전체적인 진행을 보게 되면은 토론이 한 60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여기 오신 분들 자체가 엄선된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플로어 또쪽 어떤 얘기들을 듣는 걸 시간 배정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 60년을 되돌아보고 동시에 미래 60년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 그런 데 있어서 공감대가 좀 형성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우선 우리 세 분 계신데 누구부터 말씀하실래요? 우리 안 짜랐으니까 그거는. 김 교수님? 저는 과학기술사를 전공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정책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정책에 관한 얘기는 사실 뒤에 가서 몇 사람이 이렇게 수군덕거리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렇지만은 과학기술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한국의 과학기술 또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좀 어떤 면에서의 퍼스펙티브 이런 것에 관해서는 좀 나름대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먼저 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근현대 과학기술사를 그동안 연구를 해오면서 한국의 과학기술에는 뭔가 어떤 독특함이 있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는 지금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영문 한국 과학기술 통사책 어떤 출간 프로세스 중인데요. 전근대뿐만 아니라 전통 시대의 한국의 과학기술까지도 포괄해서 다루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독특함이라는 게 근현대에 한정되지 않고 전통으로까지도 확장이 된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고요. 그렇다면 이런 한국의 스타일, 한국의 독특함은 어떻게 보면은 과학기술에서의 한국적 DNA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 DNA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어떤 가지게 되는 어떤 특성, 그리고 그 특성은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거의 흔들리지 않고,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은 거의 흔들리지 않고 이어져 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그런 한국의 독특함, 한국의 스타일 또는 한국적 DNA를 네 가지로 생각했는데, 하나는 정부 주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도성이란 표현이 이게 좀 아주 적확하지는 않은데, 일단 그동안 많이 써왔기 때문에 정부 주도성, 즉 뭐냐면은 선장으로서의 어떤 방향타 역할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역할을 잘할 때에 어떤 어느 시대, 어느 정부에서 과학기술이 보다 더 융성한 그런 모습을 띄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선진 추격형입니다. 즉 어떤 특정한 선진 국가를 모델로 삼아서 속도전을 내서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옛날부터
항상 그래 왔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실용적 접근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실용성 하면은 경제적인 측면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뭐냐면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것을 과학기술과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1950년대에는 대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대학이 물리과 대학이었습니다. 왜 물리과 대학이었냐? 그게 학문이라는 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취업입니다. 사실은 물리과 대학을 졸업을 하면은 중등학교 교사가 다 보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과 대학을 나오잖아요. 취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 가장 실용적인 학문 분야는 물리과 대학 쪽이었습니다. 공학보다도 기초과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구한말 조선 후기죠. 이럴 때 어떤 국가 차원에서 과학 기술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은 계몽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제보다도 무선적으로 어떤 계몽.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그 과제하고 과학 기술을 연관시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되게 실용적이다 그러면은 경제 쪽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역사에서 과학 기술이 경제하고 관련을 깊게 맺은 것은 항상 그런 게 아니라 특정 시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좀 더 확장을 하면은 실용적인 접근이 항상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인의식. 지금으로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예전에 박성래 교수님, 과학사 학자신 박성래 교수님이 중인의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뭐냐면 과학기술 내적인 지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그런 면이 지금도 과학기술계의 어떤 아주 독특한 특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하고도 관련되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네 가지 면이 어떻게 보면 한국 과학기술의 되게 어떤 독특함.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더 보태면요. 그러면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장점도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 단점도 나타나는데 그것을 더 어떤 개선하고 더 어떤 장점을 더 발휘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DNA 자체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고 오히려 바꾼다라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고 오히려 바람직한 방식은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인 접근. 예를 들면은 어떤 연구개발의 수월성, 그래서 홍승무 박사님이 네 가지의 목적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러면 지금은 경제랑 경제가 국가 차원의 제일 목적이야. 그럼 과학기술은 당연하게 그것하고 밀접한 쏠림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목적도 어떤 중요하고 특히 과학기술계에서 그런 것들이 또는 국민들 사이에서 중요하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목적은 중복적이거나 어떤 바뀌거나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DNA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어떤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어떤 지금의 어떤 장점을 더 살리고 단점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학사를 하시다 보니까는 확실히 이전 시기까지 보면서 보기 때문에 우리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주시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어떤 한국적 DNA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들을 일정 부분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더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우리 요번에는 권기석 교수님 말고요. 김소영 교수님이 좀 해주실래요? 왜냐하면 이게 쭉 가는 거 재미없어서 그래. 예, 안녕하세요.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고요.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태모를 부른 게 아닌가 이런 좀 젊은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여기 발제문대도 쓰긴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발제문을 이미 다 이렇게 배포가 돼서 이걸 반복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김근배 교수님처럼 그럼 약간 가볍게 가볍진 않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국제정치랑 정치경제를 공부를 했는데 2007년에 카이스트에 딱 와가지고 제가 하는 건 원래 정부 예산을 이제 비교 국가 해갖고 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예산 중에 비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예산은 굉장히 비중이 높고 이제 이걸 시계율로 하든 아니면 크로스 섹션을 하게 보든
보면은 우리나라 그 예산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R&D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는 제가 온 2007년만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특징적이진 않았죠.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스라엘을 넘기고 한 것도 2000년대 넘어 2010년대 넘었으니까. 근데 그때 특징적인 그게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복지 지출이 무지무지 낮은 나라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 할 때도 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굉장히 그 외부 그 취약성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복지 지출이 적은가 하다가 정말 2, 30년 만에 어마어마한 이제 그 현금 살포와 막 이런 그 신문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가 돼서 상당히 그 격세지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카이스트 와가지고 처음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정치 경제 이런 예산을 하니까 학생들한테 무슨 질문을 던질까 하다가 그 예산의 가장 중요한 건 뭐 경제학에서 다 나오지만 기회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00만 불이 너한테 있는데 뭐 당시에 영어로 했으니까 그 100만 불을 어디다 쓸 것이냐, 이제 학교를 짓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시뮬레이션 해보죠. 학교를 짓는 데 쓸 것이냐, 예를 들면 뭐 도로를 까는 데 쓸 거냐, 아니면은 뭐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과학기술을 할 것이냐 막 하면은 이제 카이스트 학생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노모티브한 게 있어요. 분명 막 시골에서 와가지고 도로 까는 게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막 그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 해가지고 막 토론을 하면은 막 이제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해서 그쪽 그룹에 막 물어보는 게 왜 과학기술이, 근데 여기는 굶어 죽는 애가 있는데 그래도 과학기술을 하냐, 뭐 저기 예전에 아폴로 할 때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우주에 보낼 거면은 지구 문제를 해결해라, 우주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고 막 이런 논쟁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 물어보면은 우리 착한 카이스트 학생들이 어떻게든 막 피규어아웃 하려고 그러거든요. 막 뭐 과학은 굉장히 훌륭하고 막. 근데 결국은 나중에 가면 궁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테이블에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이거를 이제 과학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돈 빌려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딜레마가 존재하는 거죠. 뭐냐면 투자는 해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2010년대 중반쯤에 됐을 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R&D는 30조를 못 넘긴다 그때 막 이러면서, 근데 30조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너무 부담될 것 같은데, 오히려 왜냐하면 돈을 많이 줬으니까 그만큼 기대치가 많잖아요. 이제 애들도 투자하면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R&D 그 패러독스 얘기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지금 홍 박사님이 그 발제하신 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앞에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 하나 빼고 나머지는 결국은 아무리 이제 이유가 다르더라도 굉장히 그 유틸리테리언한 거거든요. 이걸 넣기 때문에 인풋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웃풋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는 유틸리테리언한 거고, 그게 이제 촌스러운 산업화로 얘기하던 고매한 이제 사회적인 삶의 질이라고 하던, 결국은 그 과학기술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는 건데, 맨 마지막에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도 투자하는 거 정말 간덩이가 크지 않은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고. 그래서 그 아폴로 프로젝트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워싱턴에 그 에어 앤 스페이스 뮤지엄 가면은 케네디가 연설하게 나오는데, 케네디가 연설할 때 우리는 보통 가면 막 돈 달라고 대통령이 막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의회를 협박을 해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이 돈을 투입을 못할 거면 아예 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사는 게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결국은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투자에는, 그리고 이제 투자의 관점과 지원의 관점이 있는데 둘 다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이 황금 비율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황금 비율은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뭐 그잖아요. 뭐 60년대랑 70년대 달라지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황금 비율이란 어느 거 하나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의 의식이고, 끊임없이 이 황금 비율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현재 뭐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마지막에 썼지만 한국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고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다 열심히 공부한 분들만 여기 있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다 가고 좋은 데 가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왜 공부 열심히 했니? 그러면은 좋은 대학 가려고 했어 하면 좀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내가 왜 그때 공부를 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생각은 해요. 저도 뭐 그 자신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하려고 공부는 했지만은 나중에 돌이켜 보니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으면은 그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해도 그걸 못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 학생들도 우리가 이제 불 꺼지지 않은 연구소를 만든다고 했을 때 진짜 중요한 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저기 대표님이랑 홍 박사님 다 계시네. 왜냐하면 저희가 무슨 그 대선 열릴 때마다 무슨 토론회를 하는데 그때 토론하면서 막 불 꺼지지 않는 연구소 그 책 얘기를 막 했더니 세대가 변해가지고 누가 얘기하면 그런 연구소 문제 있다고. 요즘 워라밸 시대에 그 저기 자기가 이렇게 하는 그 시간에 그걸 맞출 수 있어야지 그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렇게 단순히 애국심이라든지 그런 뭐 산업부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을 안 껐을까? 그건 아닐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두서없이 얘기는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 why라는 질문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크게 보면은 그 반대급부가 있는 거랑 반대급부가 없는 거의 그 사이에 어떤 그 비율을 찾는 거는 굉장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사실 양보할 수 없는 그 이데올로기 투쟁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에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기회비용 얘기도 해주셨고 불 꺼지지 않는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그때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불 꺼지지 않는 데서 연구해 본 사람은 불을 안 끌 수가 있다 였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은 불을 끌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우리 콩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아마도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뭔가 새로운 어떤 시대의 R&D에 이 제도와 방식을 그대로 끌고 가서는 조금 안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99% 동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발제문에도 살짝 얘기를 했는데 일반성과 특수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성이라고 하면은 R&D 시스템이나 아니면 과학기술 체제가 어떻게 됐을 때 성과가 잘 나고 잘 돌아가는가를 거의 모든 역사와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측면, 그러면 그걸 일반성이라고 부르고 김근배 교수님 말씀하신 한국적인 특성, 한국적인 특성에 의해서 우리가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대로 국가 주도적으로 산업을 선택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경제 성과 이뤄냈죠. 한국적인 특수성이고 한국적인 성공 스토리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개념적으로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클로드한테 물어봤는데 R&D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라는 말 자체가 나온 지가 100년도 안 됐고요. 클로드한테 물어보니까 1945년 어떤 학자가 쓰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과학과 기술은 훨씬 더 오래된 단어거든요. 과학혁명기의 사이언스, 그 전에 이제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과학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기도 전에 이미 기술이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사실 과학기술부지만 사실 연구개발부죠. R&D부죠. 사실 우리 과기부라는 게 어떤 목적이. 그래서 이 사이언스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그다음 테크놀로지라는 거는 어떤 지식, 유용한 지식, 도구. 그럼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에서 또 우리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이 R&D라는 개념이 나온 게 이제 또 프레스카티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직 리서치에서 뭐 어플라이드 리서치 이렇게 쭉쭉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인 칼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논문에 이제 베이직 리서치라는 게 과학자들이 전략적으로 자기의 그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런 R&D의 기초 연구, 응용 연구, 개발 연구라는 그러한 프레임으로 한국에선 적용이 됐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국은 국가 주도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런 특수성을 통해서 발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발전을 해온 과정의 제도들이 우리 뭔가 장점들과 단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영국, 독일,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학기술의 대권, 거기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특징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결국은 능력이 있는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자원이 배분이 되고 그들이 충분하게
실력을 보여주고 그런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라면 이런 한국적인 지금까지의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캐치업 과정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홍성주 박사님 말씀하신 네 가지 정도의 이제 영역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호기심 같은 경우는 이 사이언스 영역에 적합한 원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뭐 네 개 중에 이제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우리나라 R&D의 그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가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고 어떤 영역에서는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고 그런 포트폴리오나 그런 체계를 조금 더 다시 재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장기적이고 조금 더 기다려주는 그다음에 성과 지표도 조금 더 느슨하게 해주는 그러한 원리가 적용돼야 되는 프로그램에 그렇지 않은 뭐 기존의 개발이나 단기적인 성과 위주 그런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연구개발 프로젝트들이 다양한 다층적으로 구분되게 연구재단의 뭐 바텀업으로 하는 연구 또 산업부에서 하는 또 미션에 기반한 연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양한 성격이 다른 어떤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른 원리로 아까 홍성주 박사님 말씀하신 네 가지 원리가 어떤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목적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어떻게 이거를 잘 포트폴리오를 체계를 구성해 나가야 하는가 그게 좀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미래에는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이 주제가 지난 60년을 그렇게 둘러봐야지 아마 그 우리들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이 되고 그러면서 얘기가 좀 더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이렇게 이 토론을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생각되는 건데요. 우선 우리가 사실은 지난 60년을 제대로 돌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홍성주 박사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 지난 60년을 생각해 봤을 때 아니 지난 60년이 아니라 1945년서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해 봤을 때 한국 과학이 이건 잘했더라. 그런 거 생각나시면 하나씩만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그 여러 가지 이제 누구보다도 많이 아시고 그러니까 아니 홍 박사님은 나중에 해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저 이번에 누구부터 하실래요? 그 여튼 그동안 우리 그 한국 과학계를 많이 살펴보셨으니까 그래 1945년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때 한 50달러나 됐을까요? 그 국가가 지금 4만 달러 가깝게 됐는데 그래 그래도 이런 건 잘했더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기까지 왔지. 그렇게 생각되는 거 하나씩만 좀 얘기를 우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들어가면 어떨까합니다. 우리 권 교수님. 우리 뭐 이제 많이 드는 얘가 이제 그 애트리에서 개발한 이제 CDMA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나로에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일종의 어떤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유산이랄까요? 그런 방식은 충분히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살려갈 좀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발전시켜 가야 될 그런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트리 뭐 TDX라든가 CDM의 경우 보게 되면은 목적이 명확하고 지속적 지원도 있긴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게 되면 과학자들의 열정도 대단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지원만 갖고 된 거는 아니고 과학자들의 열정이 같이 결합이 됐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근데 지금에 있어서는 사실 그 부분은 또 퀘션이라 볼 수 있는 대목도 있는데 여튼 우리 권 교수님은 CDM이랑 나로를 말씀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누구 말? 네. 제가 과학기술사를 전공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좀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 건가 참 어려움이 있지만은 약간 쉽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과학기술 역사, 근현대 시기 한국 과학기술 역사의 3대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꼽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저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한 간단한 답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3대 사건. 사실은 제가 만약에 과학기술계 있는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던지면은 모든 과학기술계 분들은 어리둥절입니다. 뭐 잡히는 게 없어.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마 다 그런 상황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학기술 역사를 모릅니다. 제가 지금은 카이스트에서 강의를 하지만은 카이스트에 한국과학기술사 강의가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기원 쪽에 그런 강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게 기반 없이 뭔가를 쌓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3대 사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1930년대 과학운동입니다. 즉 뭐냐면은 과학조선 건설을 어떤 민족의 아젠다로 처음 제시를 하면서 이후에 끊임없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금까지도 기울여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1930년대 시작이 됐고 그 1930년대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당시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 주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힘을 합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제식민 시기에 국가적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주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과학운동을 한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고자 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근데 과학기술계 사람들마저도 이 사람들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요? 연구개발을 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한국을 과학기술에 기반한 나라로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아젠다를 제시를 하면서 그것을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그럼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과학기술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이분들이 주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과학기술계 사람들은 하나도 이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할 생각도 안 합니다. 누가 있었는가? 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는 사람 제가 보기에 거의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과학기술에도 무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처의 등장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과학기술처가 등장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만들고 어떤 추진하는 동력이 생겼고 그래서 과학의 날도 이날을 기념을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반도체 D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어떤 역사상 저는 근현대 시기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과학기술 관련돼서 가장 뛰어난 성취, 한국적인 가장 뛰어난 성취, 저는 D램 반도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그게 이제 1992년에 우리가 어떤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서거든요. 64메가 D램. 따라서 그 사건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 다른 것들이 서로 얽히면서 지금의 한국의 과학기술, 더 심하게 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어떤 기반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학운동 처음 시작한 분 함자 아세요? 사실 어제 김 교수님이랑 같이 이 동네에 있으니까 참 좋은데요. 과학관을 같이 갔댔어요. 중앙과학관. 사실 오늘 토론 때문에 갔댔어요. 그래서 우리 과학관에서는 우리 과학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그런데 진짜 없더라고요. 조선시대 뭐 있어요. 근데 사람 이름 없고 여튼 과학운동인 과학조선 운동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여튼 그때 운동하신 분이 김용관이라는 분이 맞죠? 네. 여튼 그런 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또 누구? 네. 오래간만에 제가 또 자꾸 제 전공을 들먹여서 죄송한데 정치 경제에서 흔히 이제 산업 정책이라는 말 뭐 많이 쓰는데 아시겠지만 요새 이제 산업 정책이 부활했고 사실 산업 정책은 오랫동안 선진국이 터부시했던 그런 거죠. 왜냐하면 시장 자본주의 하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약간의 놈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있는데 산업 정책의 가장 핵심이 이제 영어로 표현해서 피킹 위너스인데,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이니까 누군가 몰아주는 그 대상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도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첫 번째는 그 피킹 위너스 할 때 재수가 좋았던 게 있고 그 위너스로 했던 것들이 다 이제 대박이 났죠. 자동차, 철강 이렇게 등등등.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건 사실 한국만이 잘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미국이 그 이제 그 냉전 시기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을 이제 전략적인 그런 그 카드로 썼어야 되는 그게 있는데 그래서 그게 하나고 근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요즘 모든 정부는 다 피킹 위너스를 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엉망이냐 또 어떤 분들은 민간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그런 걸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권위주의를 했고 독재를 했는데 왜 그 남미는 피킹 위너스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우리는 안 되고 뭐 이런 거를 정치 경제에서 엄청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게 잘 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실 정근모 박사님은 장관님은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되게 지난 한 12년 정도 굉장히 옆에서 같이 모셨는데 2021년에 그 카이스트 50년사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카이스트 역사학자가 두 분이나 계신데 이게 본인이 역사를 이제 제대로 된 거 쓰려니까 저처럼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총대를 메고 50년사를 이렇게 보다가 그래서 자꾸 정근모 장관님을 저기 막 이렇게 왜냐면 이제 정근모 장관님이 처음에 이거를 이제 일종의 아키텍인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여쭤보면은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가 보기에는 과학기술처 오케이. 근데 과학기술부가 된 다음부터 망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그러니까 처가 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두 가지 노선 중에 이렇게 된 거긴 하지만 처가 있을 때는 이제 급은 낮았지만 이게 종합 조정 기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자료를 달라 그래도 일단 주는 분위기인데 그 장관님이 두 번 과기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가 되니까 뭐 니도 부 나도 부 내가 왜 너한테 자료를 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R&D라는 걸 굉장히 그냥 과기부만 한 지금은 모든 부서가 하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과학기술이 이제 R&D로 돼버리는 그런 게 돼서 지금 다시 돌이켜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때 그 기능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김근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해서 어떤 틀을 만든 거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그 일반 과학기술 실제적인 R&D 결과물에서 어느 게 제일 뛰어났냐는 거는 말씀대로 이제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50년서 편찬하면서 사실 그걸 했었거든요. 카이스트의 최고 뭐 10대 해가지고 그 작업을 엄청 하다 마지막에 포기했어요. 너무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뭐 엑셀 파일로는 어마어마 갖고 있는데 마지막에 압력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 누가 잘났는지는 얘기하지 말자서 스탑을 했습니다. 네. 네, 그 우리 김 교수님은 그 피킹 뭐요? 위너, 피킹 위너스. 제가 영어를 좀 짧아서 피킹 위너스에 의해 가지고 해왔는데 그래도 한국이 성공했고 남미 같은 경우에는 좀 실패했다 이 말씀을 좀 주시고 그랬는데 카이스트 말씀 주셨지만은 그 이전에 과기부에 그 박영일 국장이란 분이 계셨죠. 그러니까 차관까지 하셨죠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어느 강연에서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자기가 봤을 때 한국과학기술 정책에서 성공한 거 두 가지를 꼽으라면은 원자력 연구원하고 카이스트다. 카이스트는 대학원 과정을 정상화시켜 가지고 대한민국 대학원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켰고 원자력은 마시는 것처럼 에너지 자립에 성공했다. 여튼 그것도 우리의 어떤 지난 성공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했고 여튼 카이스트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과학기술처처럼 과거가 되면 안 될 텐데 그 부분은 또 우리 교수님이 잘해 주시랄 거 보고 우리 홍 박사님. 네, 전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김근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한국적 DNA가 있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뭐 그 말씀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제 정부 주도형이라는 게 1번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미래에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고 정부 주도했을 때 과학계 리스판스 혹은 과학계 그 퍼포먼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정부에 잘 따라가더라. 그리고 정부의 주도에 정말 그 뭐 100점을 요구하면은 150점, 200점의 성과를 내는 게 저는 과학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24년 예산이 삭감되던 2023년도에 저희 기관의 부서장으로 있으면서 주도하던 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코리아 R&D 패러독스에 대한 실증적 접근이라는 과제예요. 그거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과제에 경제학, 이거 우리 과학기술자들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경제학 전공한 분들, 기술경제학 한 분들, 박사만 7, 8명 들어가가지고 온갖 그 데이터로다가 봤어요. R&D 패러독스라고 얘기할 만한 실증적 근거는 찾기 힘들다. 결론이 그겁니다.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오히려 여러 가지 지표, 논문이든 특허든 기술이든 여러 가지 지표 모두에서 정부가 드라이브 거는 것 이상으로 혹은 정부가 드라이브 거는 것의 방향에 맞춰서 성과들이 나오더라였습니다. 그 보고서가 하필 예산 삭감 시즌에 나와서 제가 참 힘들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적 DNA를 잘 활용한다라 함은 정부 주도성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면 과학자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다. 굉장히 성실하고 사실 한국 사회는 거기서 빤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숨을 구석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성을 정말 잘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빠져라 이런 거는 이제 소용이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정부 주도성을 잘 만드는 게 지금 우리에게 남은 숙제다. 왜? 과학자들이나 생태계는 거기에 굉장히 반응을 잘 보이고 거기에 심지어 매입니다. 인생이 거기에 그냥 다 갖다 바쳐집니다.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의 요인을 잘 활용하는 거는 이제 정책의 숙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근데 여튼 그게 그 홍 박사님 지난 60년을 봤을 때 우리 한국 과학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케이. 예. 우리 권 교수님. 그 아까 제가 과학기술하고 이제 R&D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과학 사이언티픽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이 과학자 사회라는 과학 사회학에서 과학자 사회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자 사회는 독립적이고 그다음에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어떤 과학자가 다 잘하는지 서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레퓨테이션을 통해서 좋은 논문을 쓴 사람한테 자원이 배분되고 그다음에 명예가 배분되고 또 돈이 배분되고 그래서 우리 골드 리본 퍼즐 뭐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저는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기술 정책만 있고 과학 정책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과학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근데 그게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게 이미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과학이라는 어떤 그 안경을 가지고서 한국의 이런 연구개발 시스템을 보면은 그게 충분히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일부만 이렇게 관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년대 과학운동이 왜 우리가 기억을 못하냐. 우리는 과학자 집단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어떤 그 R&D 커뮤니티가 과학자 집단으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을 승계하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는 R&D 시스템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해서 우리가 정착시켜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제 과학이라는 개념으로 잣대로 저는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과학 정책이라는 거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우리는 그런 과학 정책이나 이런 사이언티픽 커뮤니티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사이언티픽 커뮤니티의 관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율성이라든가 그런 가치가 되게 자율성하고 그다음에 정부 주도가 충돌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정부 주도로 잘 해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고유한 R&D 시스템을 개발시켜 발전시켜 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데올로기적으로 과학 커뮤니티라는 과학이라는 건 이래야 돼라는 그런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진단을 내리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이 과학자 커뮤니티를 말씀해 주셨고 또 아까 이제 정부 주도형이 잘했다.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줬다. 또 김 교수님이 정부 주도 한국의 연구 DNA가 정부 주도와 중인 의식이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시고 그랬는데
전 삼자 입장에서 한번 좀 보면은요. 정부 주도하고 중인 의식은 동전의 양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과학자분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이냐에 대해서는 퀘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주도하면은 가요. 그런데 그러면 정부가 주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가 주도를 잘하냐? 잘해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갈 수 있는데 그냥 거기에서 멈춘 경우도 많아요. 저 그러면은 이럴 때 있어서 과학자가 자기 목소리를 냈어야 됐는데 과학자가 자기 목소리 냈냐?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했어요. 저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60년을 한번 되돌아볼 때 한번 짚어야 될 대목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한번 다시 질문을 던진다면은 한국과학기술사 지난 60 미래 60년을 내다볼 때 우리가 어떤 면을 지향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미래 60년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전에 불과 19년뿐이 안 남았습니다. 2045년입니다. 2045년은 우리나라 해방 100년이에요. 그리고 그 미래 60년 가기도 전에 2045년 거쳐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가 미래 60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2045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가? 그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근데 여튼 미래 60년이 지향해야 될 한국과학기술의 모습 그 가운데서 하나의 이정표라고 볼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볼 수 있는 2045년 그때 한국과학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한번 좀 말씀들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그리고 서로들 간에 질문도 좀 해주세요. 공 교수님 마이크 그래서 잡으시죠. 저는 이제 같은 입장인데, 그러니까 중인의식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은 일종의 서양에서는 이미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그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그 지배적인 그 안에서의 어떤 그 가치, 그다음에 행위, 규범 이렇게 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걸 예를 들면 오펜하이머 같이 그런 원자 폭탄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해왔는데 한국에서는 기술자와 과학자가 분리돼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조선시대의 과학자는 선비들이 성리학자들이 과학자 아닐까요? 그리고 중인들 그런 기술이나 그런 도구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아마 기술자였을 거고 그래서 아마 중인의식이라고 표현을 하신 건데 그런 점에서 이 그런 어떤 그 서양에서의 서구에서의 그런 발전하고 대비해서 한국에서의 어떤 그런 활동을 평가하다 보니까 중인 의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조금 뭔가 우리가 이제 더 다음 단계 스테이지로 나가려면은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과학자들이 과학 연구 개발의 어떤 그 수월성에 그 기반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이 선택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떤 그 정부 주도에서 조금 더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과학자들이 또는 그 저기 토론문에서 메rit 베이스드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더 좋고 더 훌륭하고 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연구 주제들이 선택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점점 진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권 박사님 이렇게 이 창의적이고 과학 수월성에 기반을 둔 우리가 이 부분은 과거에도 얘기해왔던 부분인데 좀 더 그 강조가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좀 여겨집니다. 또 다른 분, 네 우리 김 교수님. 오늘은 계속 딴 얘기만 하고 있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그 카이스트에서 어떻게든 이제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정말 이제 약간의 그 고백성사를 하면은 이거 녹음되는가 모르겠네요. 그 고백성사를 하면은 저는 두 가지 단어를 되게 싫어해요. 미래랑 혁신이랑. 정말 싫어하는 단어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단어의 뒤에 숨고서는 하고 싶은 걸 막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R&D 프로젝트가 수많은 이니셔티브들이 그런 미래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버짓을 잡아먹고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안 됐을 때 아무도 이제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런 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픈데 한편으로는
1990년대 그 이건희 회장이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저기 프랑크푸르트 선언하면서 이제 우리 다 바꿔야 된다. 마누라랑 자식만 빼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혁신이 안 된 게 제일 바꾸고 싶은 두 개를 못 바꿔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 말을 하는 거는 이제 그래서 맨 처음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마누라랑 자식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다 바꾸라니까 이제 답답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아까 김근배 교수님 말씀하신 그 문제의식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한편으로는 컨스트레인이긴 한데 약점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장점일 수도 있다, 강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데는 사실 한국이 계속 올라가는 그냥 계속 어찌됐든 뭐 금융위기고 뭐고 간에 우상향 했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우상향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 모두가 처했으니까 이제 예전보다 훨씬 분배 갈등이 심해지고 과학기술이 우리가 레토릭으로는 뭐 우리가 과학기술자들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뭐 한 명이 뭐 1000명을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정말 완전히 플러스 게임이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그 지금의 그 인식은 어차피 파이는 줄어들게 돼 있다. 그러면 과학기술 역시 사실은 하나의 섹터에 불과하다.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느낌상. 그랬을 때 앞으로 이제 미래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막연하게 뭐 혁신이 뭐니 뭐 그때 과학기술은 어떤지 이런 거를 상상하는 게 약간 신선 노름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대답 없습니다. 저 미래 안 좋아합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오늘 발제를 했지만 미래 50년을 얘기하기에는 뭐 사실은 저도 되게 막막해서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지금 가치의 기준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정도로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간 부연 설명을 좀 이번 질문을 기회로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딱 주어진 숙제를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숙제를 정부가 잘 내주면 베스트인 거죠. 근데 이제 점점 그게 우리가 좀 혼돈의 시간을 좀 겪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목적론에 대한 실종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목적론을 실종시킨 상황에서 이제 자율성이냐 비효율이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왕복 운동을 해오는 이런 어떤 패턴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질문의 차원을 올려서 뭘 추구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정말 뭐 위기도 많잖아요. 지역 소멸될 거고 인구도 줄어들 거고 그거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역 소멸이 인구 소멸이 더 만들어낼 더 큰 문제는 결국은 경쟁력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줄어들고 안 살고 황폐화돼 가면은 결국은 경쟁력이 떨어진다. 국가 차원에서 질문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지속하려면 지금과 같은 과학기술 정책이 맞냐?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고 그럼 지금과 같은 과학기술 정책이 뭐냐? 라는 거를 보면 지금은 비효율 논의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돈 주는데 뭐 나와? 계속 그 논의가 반복적으로 재생산이 된다. 언제 빼고 대선 직전 빼고 예, 그때는 이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여기가 쏙 들어갑니다. 근데 선거 끝나면서부터 이게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선거 직전까지 피크를 이루는 그런 정책 담론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다라면 그러면 이제 좀 냉정하게 보자. 우리는 과학기술 이제까지 선택과 집중 중요했고 수월성. 잘한 사람을 잘 아까 피킹 위너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위너스를 뽑는 그러니까는 잘한 사람에게 몰아주자라는 거는 이제까지 계속 했어요. 뭐 사실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도 만들었고 사업도 만들었고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만 계속 상을 계속 줘요. 그러면 진짜 잘할 사람들을 키워내는 시스템인가 이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영재학교 과고 들어가야 과기원 들어가야 또 교수 돼야 또 좋은 대학 교수 돼야 좋은 연구소 정규직 돼야 이렇게 우리는 계속 배려를 쌓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렇게 벽을 쌓고 키워왔습니다. 물론 작은 규모로 성장할 때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죠. 근데 지금 우리도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추종형 정책이 지금 안 먹힌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선진국다운 선진국이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그럼 그들이 부러워할 과학기술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부러워할 과학기술 정책은 예컨대 지금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한테 만약에 한국이
EDI 정책을 과학기술 정책에서 강화하겠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형평성, 형평성 그다음에 이제 젠더 뭐 이런 포용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엄청 부러워할 것 같아요. 유럽에 있는 과학자들도 부러워할 것 같고요.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도 좀 고민을 할 때가 되는 거 아닌가? 포용성 이런 부분들. 지방에 있는 시골 학교 학생들이 옛날에 성공하는 스토리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강남에서 사교육 잘 받아야지 성공이 근데 그게 성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국적인 표준적인 어떤 기준에서 좀 있어 보인다 정도의 성공이지 큰 성공을 만들어낸 스토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실종이 된 건 우리가 너무 단계의 벽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 정책, 지금의 과학기술 정책에서 포용성 이 부분을 어떻게 들여보낼 거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 나중에 사실 입시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D 배분하고도 연결이 될 텐데 그렇다고 뭐 R&D 자원의 뭐 100%를 포용성으로 투자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증액하는 부분의 일부라도 포용성 정책 쪽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선진국다운 그런 어떤 정책들을 가져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져보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경험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해왔던 거에서 좀 벗어나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포용성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 교수님. 그 한국의 어떤 그 과학기술의 역사를 우리는 이렇게 좀 단순하게 추격형 방식을 통해서 낙후한 수준에서 선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다. 뭐 이렇게 좀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기술의 시대를 살아왔다는 생각입니다. 기술의 시대. 즉 뭐냐면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떤 그 실용적인 어떤 그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상당한 몰입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과학의 시대를 전혀 경험하지 않고 거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서양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면은 서양은 일찍이 과학의 시대를 거쳐왔거든요. 따라서 과학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는 과학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랄까 그 절감을 하고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어. 무조건 기술이 중심인 시대를 살아왔고 따라서 앞으로는 어떤 그 과학의 시대라는 어떤 그 화두가 중요하지 않을까. 어떤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실용적인 목표만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떤 그 추구하는 것도 꽤 의미가 있고 그것이 또 한편은 실용적인 목표를 추구하는데 하고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떤 기여하는 바가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그 과학의 시대. 그런데 저는 또 하나를 덧붙인다면은 문화의 시대입니다. 지금 뭐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보면 기술 개발보다 어떤 그 기초과 기초 연구가 되게 취약합니다. 그런데 더 취약한 것은 과학 문화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과학 문화는 거의 여전히 개도국 수준입니다. 그리고 과학 문화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단적인 예로, 그냥 뭐 과학 문화라면 되게 포괄적인데 단적인 예로 그 선구적인 과학기술자, 앞선 과학기술자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없는 집단이 누구일까? 앞선 그 과학기술자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 과학기술 인물 열전이라는 책을 내면서 강연을 뭐 여러 대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속에서 느낀 겁니다. 아주 어린 초등학생부터 그리고 대학생들 또 인문사회 분야의 사람들 그리고 학부모들 좀 얘기를 하면 되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해도 관심을 안 갖는 집단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되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앞선 사람 동료는 전혀 인정을 안 하죠.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울분에 차 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 앞선 사람 인정 안 해줍니다. 온갖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든지 찾아내가지고 하여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어떤 그걸 포함해서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가 보다 더 이제 그 어떤 그 R&D를 얘기를 한다 또는 과학기술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그 과학의 시대 또는 문화의 시대랑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더 확산시키면서 그 지향을 좀 넓혀가고 그럴 때야만 우리가 정말 어떤 그 기술 개발을 통한 어떤 우리나라를 보다 더 어떤 그 뭐랄까 그 발전된 나라를 만드는데도 그 기반을 탄탄히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탑을 높게 쌓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학의 시대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야 이제는 우리가 과학의 시대에도 이제 그좀 이야기해야 되고 그걸 추구해야 돼. 이래서 저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적 DNA가 되게 뚜렷하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접근을 합니다. 전략적인 접근은 뭐냐? 결국 노벨상입니다. 노벨상 얘기를 하면서 기초연구, 기초과학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양성 차원에서 또는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 기초과학,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안 먹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전북대 자연대 학장에 있으면서 그리고 전국 자연대 학장 협의회 제가 회장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기초과학을 어떻게 어떤 그 관심을 갖게 하고 진행을 할 것인가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씨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 부처 내에 기초과학을 담당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초과학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 얘기할 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관심을 갖고 그걸 어떻게든지 개선하려고 하는 그 어떤 그 부서 자체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그 실용적인 접근, 실용성이 우리는 되게 어떤 그런 어떤 눈길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노벨상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것처럼 과학의 시대, 문화의 시대도 좀 접근을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그 나름의 어떤 그 좀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 가면은 좀 효과 있는 어떤 그 진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 시간이 일단은 토론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 그리고 패널분 토론들은 여기서 마치는데요. 여튼 그 지난 60년을 생각해봤을 때는 정부 주도형이 꽤 효율적이었다. 그리고 체리 위너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잘 됐었다. 그러지만은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이런 정부 주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포용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좀 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다 한 말 중에 하나가 너 자신을 알라였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우리 과학계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 시간은 얼마나 가졌을까? 저는 일종의 관찰자로서 저는 뭐 제가 이공계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관찰자로서 쭉 지켜보게 되면은 한국 과학계에는 자기 자신을 아는데 굉장히 시간 투자를 안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라도 과거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 다음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나 여겨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래 60년을 내다보기 위해서라도 그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 그걸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오늘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